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었고 딸은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녁마다 혼자 먹는 식사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붓글씨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보낼 요량으로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강사님은 칠순을 넘긴 분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붓을 잡는 손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 수업을 듣던 날 제가 붓을 잡는 자세가 틀렸다며 직접 제 손을 잡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느껴진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민준호였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평생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직 후 서예를 가르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차분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 서예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2시간인데 어찌나 짧게 느껴지던지 아쉬움이 컸습니다. 점점 저는 글씨보다 그분을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함께 했지만 점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면 미술관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서예 전시회가 열린다며 함께 보면 공부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데이트인가 싶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젊은 처녀처럼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색 원피스를 골랐고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이 든 얼굴이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술관에서 만난 그분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흰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전시회를 보며 그분은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붓의 온필복, 목의 농담, 구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본 후 근처 찻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다고,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분 때문에 다시 가슴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이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조급하고 지금의 사랑은 차분하지만 더 깊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70과 66의 연인이라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오래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은 제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라고, 다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사시라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취미생활이나 하며 지내면 되지 왜 남자를 만나냐고 했습니다. 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제가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결국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분을 만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그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딸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건가 싶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무릅쓰고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호 씨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예 수업도 빠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다시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주말에 딸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 넘는다고,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1년 넘게 매일 울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슬픔 속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린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지만 엄마는 혼자라고, 저녁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냐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라고,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연애를 해야 하냐고,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와 연인은 다르다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게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제 행복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우리 인생이라고 남의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아직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한테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오빠가 더 보수적이라 반대할 게 뻔하지만요.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와 영상통화로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반대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재혼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재혼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아들은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오빠한테 전화 좀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냐고, 그것도 모자라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고, 엄마도 사람인데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다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엄마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도 이제 어른이야.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어. 걱정 마.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으니 그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네 식구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격려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저와 준호 씨까지 6명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하시고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들에게는 고급 만년필을, 사위에게는 넥타이를, 며느리와 딸에게는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녀는 없는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례함이 창피했지만 준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고,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적당한 저축이 있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냐고. 준호 씨는 웃으며 서예 수업에서 만났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리는 게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과 사귀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셨냐고.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사랑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곁에서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이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뜻을 따르고 싶다고 자식분들이 원치 않으신다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인연을 맺고 싶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겁니까? 준호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쑥스럽지만 어머님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사위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영상 통화할 때마다 느껴졌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슬프게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님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 씨와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험을 치른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자식분들이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생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갔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습니다. 가끔은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게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주도에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 부부도 아닌데 함께 여행을 가는 게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걱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방은 따로 예약했다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주도 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별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의 금반지였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6의 나이에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일어나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커플들도 나이 든 부부들도 모두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준호 씨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 어린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딸은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준호 씨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오히려 아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신은 어머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나중에는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결혼 전에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분들과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준호 씨의 태도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우리는 결혼 날짜를 석 달 후로 정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상의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20살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한다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뒷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들 내 이야기를 한다고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참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친구는 그래도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네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리가 떳떳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에서 몇몇 분들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들도 외롭긴 마찬가지인데 용기를 내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부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친한 친구 2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흰색이 아닌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호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식수는 간단했습니다. 주례 말씀도 짧게 부탁드렸습니다. 주례를 서주신 분은 준호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분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혼에 만난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감격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딸이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울먹이는 딸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건배사를 맡았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한정식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평생 혼자 사신 준호 씨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들을 둘러보고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미술관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행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방에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사소한 생활 패턴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욕실 사용 시간도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샤워를 오래 하는 편이었고 저는 빨리 끝내는 편이었습니다. 음식 취향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싱겁게 드시는 편이고 저는 간이 좀 센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을 맞춰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준호 씨의 찻잔을 깨뜨렸습니다. 그 찻잔은 돌아가신 아내가 선물한 것이라며 준호 씨가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맞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과했습니다.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현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들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지금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준호 씨는 일찍 일어나도 제가 잠들어 있으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 간을 싱겁게 하고 제 것만 따로 간을 더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 점점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70이 넘은 준호 씨는 언제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식사도 더 건강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도 갔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더 활기차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녀가 준호 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해 아쉬워하던 그분에게 손녀가 생긴 것입니다. 준호 씨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손녀는 준호 씨를 금방 따랐습니다. 준호 씨가 그림을 그려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아이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들렀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와 아들은 바둑을 두며 친해졌습니다. 둘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대고 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며느리도 준호 씨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차례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도 지내야 하고 준호 씨의 아내 제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 제사는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는 제가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아내 제삿날에는 준호 씨 혼자 지내고 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서로에게 편안했습니다. 결혼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준호 씨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의 설렘, 자식들의 반대, 동네의 수군거림, 결혼식, 신혼여행, 작은 다툼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아마 텅 빈 집에서 혼자 TV나 보며 무료하게 지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여전히 슬픔 속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혼 생활이 어떠냐고, 힘든 점은 없냐고 했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데 외로움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쉽지만은 않다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외로움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깊은 고독감에 비하면 함께하는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용기를 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로당에 괜찮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말을 걸어볼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경로당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반쯤 지났을 때 준호 씨의 건강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전립선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막 안정된 생활인데 또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술 날이 다가오자 준호 씨가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진지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재산은 다 정리해 놨다고 유언장도 써놨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몫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현실이라고 우리 나이에는 언제든 이별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매일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계속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준호 씨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적었습니다. 함께 도자기 수업을 듣고 싶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시골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 사진 전시회를 열고 싶다 등 크고 작은 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자기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멋진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준호 씨는 서예를 가르쳐 드렸고 저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전원주택을 구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준호 씨는 고추와 가지를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해먹는 맛이 각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예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을 잔치 때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눴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이 텃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가 손주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곤충을 관찰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딸은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인생 이모작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하며 우리가 참 용감했다고 서로를 칭찬했습니다.